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53살 남성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처음부터 이 직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었고 몇 번 잡지 모델도 서본 적이 있었네요. 모델의 꿈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모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남들 앞에서 멋지게 포즈 잡고 사진을 찍히는 게 기분이 좋더군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나이가 많은 모델을 시니어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인터넷에서 볼 때마다 정말 멋진 모습에 넋을 놓고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모델 일을 할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주변 동기들 중에서는 활발하게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서 최근에는 저에게도 시니어 모델 대회에 나가보라는 연락이 왔었네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으로는 이런 일은 사치일 뿐이라 단박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장혁진은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네가 시니어 모델에 나가면 주변 시니어 모델들도 자극받고 분발할 거 아니야. 네 재능이랑 끼를 내가 아는데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우리 동기들한테 그 말 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 말이 되냐? 파리로 유학까지 갔다 온 장혁진인데 우리 아직 젊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 네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제 모델 일이라면 지겹다. 나이 다 들어서 배도 나오고 내가 무슨 시니어 모델이냐? 그냥 일하면서 봉사나 할란다. 시덥지 않은 이야기 계속 할 거면 끊어.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해. 친구는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은 모델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고 뭐든 잘 해낼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다시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좋아하는 모델 일보다 이 일을 선택했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긴장이 되지만 들어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3살 차이가 난 형은 항상 의젓하고 늘 씩씩했기 때문에 제가 본받고 싶었던 동경의 대상이었죠. 저희 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잠깐 아버지와 6개월 정도 살아봤던 게 전부였습니다. 형은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형제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무척 아꼈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다고 했죠. 중학교 시절의 하루는 아무도 없는 집에 탈랑 저와 친구가 놀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엄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엄마를 보자마자 안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엄마는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할머니 방에서 금반지와 금 목걸이 한 쌍을 들고 나가려는 거였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가려는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며 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놓으면 영원히 끝일 것 같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엄마 없이도 앞으로 멋지게 잘 자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에 힘을 꽉 준 제 팔을 조심히 떼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뛰쳐나갔네요. 넋놓고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차마 모든 걸 말할 수 없어서 입을 꾹 닫고 울기만 했더니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또 도둑이 가져간 거라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혁진이는 끝까지 누가 할머니 금에 손댔는지 말 안 하겠다는 거지? 이래서 내가 너희들 안 맞겠다고 한 거다. 귀하게 키워주면 뭐하니? 어차피 할미보다는 나준 엄마한테 쪼르륵 할 거면서 내가 무슨 복에 너희들을 맡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짐승도 은혜는 갚을 줄 알아 이놈들아.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라.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실망을 했다며 언성을 높이셨고 나중에 형에게만 엄마가 와서 가져갔다고 터놓았어요. 그때 형은 왜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엄마가 미웠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는 건 더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저희 형제를 다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여자 혼자서 두 사내 아이를 감당하기는 엄마 힘으로는 벅찼던 것 같았는지 결국 저희를 할머니 댁에 살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잘못은 할머니의 금을 훔친 것 말고는 없었고 한 푼도 없이 이혼을 한 엄마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 나이였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형은 앞으로도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을 알게 되면 할머니는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네요. 그날부터 형은 학교는 뒷전이고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알바를 했는데 그런 모습의 형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셨고 저희를 위해 일을 나가시다 다리를 접지르는 바람에 한동안은 거동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픈 할머니를 위해 대신 돈을 벌어야 해서 가장의 역할을 했네요. 열심히 살려는 형을 보면서 저도 형처럼 할머니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20살이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며 저에게 통보를 했고 몇 년을 형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형은 친구의 아빠가 포크레인 운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1년 정도 지방에서 기술을 배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형을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형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는데 할머니와 단둘이 지낼 자신이 없었네요. 형은 일부러 저에게 더 모질게 대했고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자꾸 삐딱하게 밖으로 나돌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반항기 넘치는 저를 감당하시기 힘들어 하셨네요. 그러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고 집을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마당으로 마중 나와야 할 할머니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찾는데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장 구조대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날 바로 형에게 전화를 하자 형은 아침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우는 형의 모습은 처음 봤고 형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는데 형은 분노에 차서
처음으로 제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도대체 할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너 어디서 뭐 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할머니 요즘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잘 간호하라고.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또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안 들어왔지? 안 봐도 뻔하다. 네가 옆에만 있었어도 할머니는 살 수 있었어.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너만 집에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어제 집에 못 들어온 건 정말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형 지방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형이 더 무책임한 거 알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형은 그냥 이 집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형이야말로 좀 솔직해져봐. 1년만 다녀온다고 해놓고 몇 년을 지방에서 일하면서 돈만 붙여주면 다야? 그래놓고 나보고 할머니 옆에 없었다고? 형 탓도 있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형만 내 옆에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나도 20살인데 어린애 취급하지 마. 그래, 혁진이 네 말이 맞아. 모든 게 다 내 탓인데 괜히 분을 못 참고 너한테 화를 낸 것 같아. 나보다 혼자서 할머니를 봤을 네가 더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실은 여기 올라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올라오기 싫더라. 할머니 잔소리도 듣기 싫었고 그냥 지긋지긋해서 너한테 다 맡기고 형만 자유롭게 지내서 미안해. 이제는 그동안 못한 형 노릇하면서 너한테만 잘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형이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이제는 나도 성인이라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형은 그냥 내 옆에나 있어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는 예전보다 더 우애가 좋아졌고 서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할머니와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앞으로 저희 형제에게 어려움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어요. 형은 포크레인 기사로 현장 일을 많이 다니면서 가끔 지방 출장에 있을 때는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쯤에 모델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며 지냈죠. 그러다 자주 가는 옷가게에 직원 누나를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누나는 형과 동갑이었습니다. 누나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옷가게에 들려서 필요도 없는 옷들을 한 벌씩 사오곤 했었죠. 어느새 저는 옷가게 누나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고백을 하기 위해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제가 섣불리 고백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누나 곁을 맴돌며 친한 동생으로 남고 있었죠. 하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온 형에게 짝사랑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쇼핑을 하자며 형을 설득했고 시내에 나가 옷가게에 들르려는 순간 제 눈앞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형은 서슴없이 제가 소개시켜주려는 옷가게에 들어갔고 짝사랑 누나를 껴안으며 안부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형과 누나를 여러 번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넋이 나간 저를 보고 소개시켜주겠다며 짝사랑 누나를 애인이라며 소개해 주었고 누나는 제가 형의 동생이라는 것에 무척 놀라했네요. 혁진아, 아주 넉넉히 보네. 형 여자친구 너무 미인이지? 인사해. 여기는 형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애인이고 이쪽은 내 동생. 처음 봤지? 둘 다 왜 이렇게 놀라해? 설마 아는 사이야? 혹시 혁진이 네가
매일 옷 산다는 곳이 여기인 거야? 형, 언제부터 연진이 누나랑 만났던 거야? 나한테는 여자친구 없다면서. 그런데 1년씩이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 소개로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아서. 안 그래도 혁진아, 너한테 이렇게 연진이를 소개하는 게 우리 곧 결혼할까 해. 아직 연진이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못했고 혁진이 네가 처음 아는 거다. 네가 혁수 동생이었구나. 어쩐지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어서 설마 했는데 우리 진짜 인연인가 보다. 혁수 씨, 혁진이 여기 완전 단골이야. 나는 모델이라는 동생이라서 옷에 관심 많구나 했지. 세상에, 이렇게 혁수 씨 동생을 만나다니. 결혼이라니. 형 결혼해? 나한테는 결혼 생각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형은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야? 매번 무슨 일을 혼자서만 정해? 형이 정하면 나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형에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형이 결혼을 하는 게 제가 화낼 일은 아닌데 말이죠. 형은 이유 없이 화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형과 연진 누나의 상견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왔고, 저와 형은 난생 처음 정장을 빼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상견례에 앉아있는 연진 누나 역시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 다르게 예쁘게 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깽판을 치고 싶었었죠. 아무리 형이라지만 제가 만날 수 없는 여자라면 형도 만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단지 먼저 연진 누나를 만났을 뿐 형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가 더 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형에게 가는 연진 누나를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상견례 나온 연진 누나의 부모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어른들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연진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건설 업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중장비 기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와서 꽤 모아둔 돈도 있고요. 연진이 힘들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말은 쉽지. 막노동 아니야? 그리고 부모도 없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나온 걸세. 사람만 좋으면 우리도 웬만하면 결혼시키려 했는데 뭐 하나 괜찮은 게 있어야지. 우리 연진이 외동인 건 알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금지옥엽 귀하게 키웠는데 혁수라고 했나? 자네도 나중에 아이 낳고 살면 우리 마음을 알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 그쪽한테 연진이 줄 수 없겠네. 엄마, 집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 결혼 허락하겠다고 해서 만나러 나온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언주기가 어딨어요. 저 혁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연진아, 네가 지금은 사랑이 좋다고 이러지만 그 사랑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아직은 모를 수밖에 없지. 아빠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철없을 때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이만 끝내라. 좋게 말할 때. 아버님, 제가 싫으신 이유가 부모 없는 것과 직업이 별로라서 그런 건가요? 부모님 없는 건 두 분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요. 현재는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직업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올해부터 제가 연봉도 확 오르고요. 장담하는데 회사원 다니며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많이 벌고 연진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전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 부모님처럼 두 분을 지극정성 모시겠습니다. 한 번만 저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연진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형은 안 되겠는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으며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 간절함을 보였고, 뒤이어 연진이 누나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먹먹하며 답답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형과 연진 누나가 왜 그랬냐며 다그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았네요. 두 사람의 사이가 더 단단해질수록 알 수 없는 반항과 분노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옳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좀처럼 쉽지가 않았네요. 남들한테 이런 고민을 터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제 마음이 저도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형은 예비 처가에 선물 공세와 용돈을 드리며 여러 방법으로 아들 노릇을 한 결과 예비 처가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형과 연진 누나는 끝내 결혼 승낙을 받고 말더군요.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저의 반발심은 극에 달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난 후 형과 연진 누나가 살 신혼집에 쳐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네요. 인사불성이 된 저를 본 형과 연진 누나는 집 안으로 들였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까지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형과 연진 누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자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저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온 거야? 너 요즘 모델 일이 잘 안 돼? 체중 관리 한다면서 잘 먹지도 않더니? 도대체 형은 그런 집에 왜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우리 부모 없다고 무시하고 형 직업 볼 것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집안인데 형이 용돈 주고 선물 공세하니까 그새 마음 변해서는 결혼 승낙한 것 봐봐. 형은 장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집 먹여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구박받을 게 훤히 보이는구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연진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너 지금 연진이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취했으면 곱게 취해. 빈방 내줄 테니까 조용히 자고 가라. 한 번만 더 말했다가는 가만 안 둬. 그동안 우리한테 쌀쌀맞게 굴었던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연진이 누나도 그래. 왜 우리 형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우리 형 볼 것도 없잖아. 누나 같은 사람이면 더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왜 우리 형을 만나서 날 힘들게 하느냐 말이야. 두 사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태평하게 결혼을 한다니. 혁진아,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 축하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형수 노릇 잘할게. 우리가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잘 지내보자. 더 이상의 말들은 서로에게 의미가 없어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과 연진 누나는 결혼식을 올렸고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잘 꾸려온 형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형의 교통사고로
형은 허리에 큰 수술을 해야 했고, 갑자기 불편해진 몸 때문인지 형은 사는 의욕을 잃게 되었네요. 연진 누나도 달라진 형의 모습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둘은 잦은 싸움으로 힘들어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도 했네요. 형은 더 이상 중장비 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날이 갈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다며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진 누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국 저와의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올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네가 우리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야? 동생한테 오랜만에 밥도 얻어먹고 좋긴 한데 좋은 일 생긴 거야? 나 프랑스에 갈 것 같아. 에이전시에서 내 이력서를 냈는데 파리에서 연락이 왔대. 5년 계약이고 잘해서 계약 연장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형하고 형수만 두고 가서 그렇긴 한데 나한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앞으로 3주 있다가 떠날 거야. 그 전에 자주 얼굴 보면서 이런 자리 갖자. 내가 내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 세상에, 너무 좋겠다. 파리라니.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나란데. 혁진이 너 능력 좋다.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부럽다. 나도 따라가고 싶을 정도인데? 이러다 너 대스타 되는 거 아닌지 몰라. 파리에 가기 전 매일같이 형과 형수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잠시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잊고 있었던 형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형수와 함께 있다 보니 제 감정은 다시 형수를 향해 움직였고 3주라는 시간이 3년같이 길게만 느껴졌네요. 하루는 형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며 형수와 저녁 식사를 단둘이 할 기회가 생겼는데 마지막 기회 같아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형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고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으며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네요. 형수, 어쩌면 내가 형수한테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식사 자리가 되겠네. 앞으로 5년 후에나 볼 테니까 그동안 우리 형 잘 좀 부탁해. 결혼 전에 내가 두 사람 결혼 반대한 건 다 있고 철이 없었어. 혁진아, 너 내 말 잘 들어?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니? 실은 예전에 네가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잔 날 네가 하는 소리 다 듣고 말았어. 빈방이라서 혹시 너 추울까봐 이불 갖다 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네가 한 잠꼬대를 들었어. 언제부터 나를 좋아했던 거야? 내가 옷가게에서 일했을 때부터였던 거야? 왜 말하지 않았니? 결혼 전에라도 네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라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았잖아. 무슨 말이야? 멀리 돌아오지 않았다니. 누나는 형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그만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너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내가 혁수 씨랑 연인 관계였고 나이 많은 내가 널 좋다고 해봤자 뻔하잖아. 네가 날 좋아해줄 일도 없고. 무언가 묵직한 게 심장에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짝사랑해온 줄만 알았는데 형수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저와 형수는 형 몰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고 형수는 짐을 싸서 저와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형보다는 형수의 마음을 확인한 게 더 기뻐서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네요. 형수와 저는 파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에게는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도피였지만 저희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얻었지만 모델 일로서는 별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자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선뜻 한국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파리에 있는 동안 친구를 통해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형은 한동안 형수를 찾아다니느라 애를 썼지만 이내 포기하고 택시 운전사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네요. 한국에 돌아가면 형수는 형에게 이혼 서류를 내겠다고 했고 저와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형수의 각오에 저도 힘을 얻어 저희 둘은 형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당신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집 맞아. 하지만 3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였고 이제는 내 마음이 누구한테 더 있는지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은 안 받아주겠지.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상견례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나? 사랑해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래. 당신과 나는 3년이었고 혁진이는 5년째 함께해도 힘들지 않고 행복해. 당신한테 말하지 못하고 파리로 간 건 정말 미안해. 뭐라는 거야? 너희들 내 앞에서 영화 찍니? 너희는 그냥 막장이야. 너희들의 사랑의 도피가 아름다운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서 포장을 해? 그냥 내가 장애인이라서 싫었다고 좀 솔직해져봐. 그럼 연진이 네가 말한 이해라도 하는 신용 해볼 테니까. 혁진이 너는 그냥 용서가 안 된다. 내 앞에서 그만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저와 형수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냈고 형은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며 지냈습니다. 형수는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는 게 싫다며 형에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이 도착한 날 형은 과로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처음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저와 형수가 파리에서 4년을 넘게 지냈다고 밝혔을 때도 멀쩡했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형을 떠나보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형수를 사랑한 것과 형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형의 여자를 빼앗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제 피부치인 형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펐고 형이 살아있을 때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이미 후회는 엎질러졌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네요. 형이 세상을 떠난 그쯤 저에게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날은 저와 형수가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5주년이 된 날이었죠. 우편을 열어봤는데 가평에 있는 집 주소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에게 제 이름만 적혀 있었네요. 주말에 형수와 함께 가평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잘 살고만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계셨고 가평의 주소는 어느 요양원 주소였던 거였어요. 직원은 제 이름을 듣자마자 저에게 긴 편지가 적혀 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살아생전 형이 남긴
유서 같은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동안 저와 형수가 파리에서 행복하게 있는 동안 형은 연락이 안 닿은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 형수의 일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자식을 책임지지 못한 두 분을 잊고 살려고 했지만 차마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두 분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알게 되자 형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가평에 있는 요양원에 먼저 모셨다고 했네요. 아버지는 재혼했던 가정에서 사시다 혼자가 되신 해에 어머니와 같은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요양원 비는 2배로 들었고 중간중간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가 나왔기 때문에 형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 운전 일을 했으며 밤잠을 줄이면서 새벽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네요.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형은 제가 형수와 파리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었고 저에게 부모님을 찾았다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국으로 올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안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홀로 외로운 세월을 견뎌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5년이 채 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형수와 저의 관계를 밝혔을 때 형은 이미 모든 걸 체념했다고 하더군요. 둘이 함께 파리에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망가지는 소리와 자신만 바라보는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벅찼던 형은 저희 둘에게 원망이나 화낼 기력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은 상처를 품에 안고 살다 형수의 이혼 서류와 가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쇼크사하고 말았던 거죠. 이 편지의 작성 날짜를 보니 저와 형수가 한국에 온 뒤로 체념하며 써 내려간 편지더군요. 형의 편지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일에 대한 대비를 걱정하며 저에게 부모님을 부탁한다며 마쳤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어릴 적 제 기억 그대로의 부모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 주름만 가득하셨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두 분을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모델로서 여러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던 택시 운전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모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요양비가 2배로 들자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가정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형수는 불만이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고 결국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말았네요. 형수의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이 나오자 서로 너무 지쳤던 시기라 선택을 해야 했고 미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런 일 각오했잖아. 그래도 나랑 같이 살겠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 탓을 해? 왜 모델일 제안 온 걸 다 거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택시 기사보다야 모델일 하면서 편하게 돈 버는 게 좋잖아. 우리 꼴을 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집에 들어오면 숨도 못 쉬어져서 맨날 환기시키는 건 알고 있긴 해. 겨울에도 창문 열어야 한단 말이야. 그냥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하냔 말이야. 모델 일은 나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지만 택시기사는 부모님이 날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그리고 모델 일은 당신도 알다시피
항상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없어. 밤에 촬영하는 일도 허다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보는데? 당신은 집에 있어도 당신 일이 바쁜 사람이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 당신 부모님 돌봐드릴 형편도 못 되고 마음도 없어. 이렇게 사는 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헤어지자. 언젠가는 모델 일 하면서 나 호강시켜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그냥 평생 당신은 이렇게 살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더 이상 이 삶에 지쳤다. 그만 헤어져. 형수는 결국 저와 결별을 하였고 이런 결과가 어쩜 당연한 거였지만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맡겼던 것 같아요. 현재 저는 형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고 좀 더 전문적으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싶었죠. 이제는 병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형이 남긴 5주년 선물은 부모님이었고 형의 뜻을 더 이상 어기고 싶지 않네요. 처음에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마주할 때는 두 분이 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에게 갑자기 나타나 제 도움이 절실했던 부모님을 보자 두 분을 위해 남은 인생을 효도하며 살기로 마음먹었고 그게 형에 대한 잘못을 구하는 일 같았습니다. 남들은 미련하게 모시지 말고 요양원에 모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도 하지만 현재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 해도 마음이 기쁠 것 같지 않네요. 언젠간 기회가 되면 시니어 모델에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곁에서 힘 닿는 데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할 선택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조심스럽게 남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